독서를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960, 70년대를 살아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급속한 경제 개발의 이면에 숨어있던 도시 빈민들의 애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태일로 상징되는 도시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조건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 수도 서울이라는 공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던 도시 빈민들의 주거 상황은 판자촌이라는 특수한 주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인 청계천 인근에 옹기종기 모여 자리잡은 대규모 판자촌은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주거는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 개발 독재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운 박정희 정권은 폭압적인 수단으로 도시 빈민들을 강제로 허허벌판에 내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한다. 2. 입주하고 3년 뒤부터 분할 상환하면 된다. 3.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청계천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불안한 삶을 지탱하던 청계천 빈민들에게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청계천 빈민들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군용 트럭과 청소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빈민들이 트럭에서 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남한산성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풍과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가파른 언덕과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전기도 난방도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그들에게는 천막 한 장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당초 약속했던 평당 2,000원의 분양 가격은 최대 4배까지 높여버렸고 상환 기간도 유예 없이 일시불로 바꿔버렸으니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서울로 나가려고 해도 비싼 버스 요금과 긴 통근 시간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약속하고도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대규모 폭력 시위를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처절한 마음을 대변하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한 성난 주민들의 시위에 놀란 정부는 마침내 백기를 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80 성남 민권운동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외친 정신으로 이후 숱한 도시 철거민들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비롯한 인간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소설가 조세희의 시선에도 이 사건은 포착되었습니다. 처절했던 청계천 도시 빈민들의 광주 대단지 이전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오늘 소개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굴뚝 청소부로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계층입니다. 이 가난한 가족의 주소는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으로 그들의 처지와는 반어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 집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계고장 한 장이 날아듭니다. 계고장에는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1970몇 년 9월 30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철거당한 집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구청장 명의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우리 집 식구는 난쟁이인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
곧 영수, 이렇게 5명이다. 우리 식구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을 살면서 매일 지기만 하는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으며 살았으나 그날 아침 통장이 가져다준 철거 개고장을 받는 순간 우리 식구는 신라 같은 꿈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말없이 앉아 있다가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큰아들 영수의 동생 영호는 집에서 떠날 수 없다고 버티었고, 울기 잘하는 영희는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떼어 간직했습니다. 한편 새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었던 행복동 사람들은 하나 둘씩 아파트 입주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난쟁이네 집도 입주권도 팔고 전세금도 빼주어야 했지만 식구들이 돌을 이어나르고 시멘트를 직접 발라서 만든 그들의 집에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했던 이웃 명희는 다방 종업원에서 캐디로 버스 안내양으로 전전하다가 통장에 19만 원을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나와 동생 영호는 난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쇄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 측의 과도한 노동시간 연장에 항의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한편 난쟁이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게 건너편 고급 주택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지섭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섭은 사랑이 없이 욕망만 떠도는 땅을 떠나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입주권 가격이 자꾸 올라가자 난쟁이네 가족은 입주권을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에게 25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게 됩니다. 집은 헐리고 영희와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영희는 검정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를 따라갑니다. 남자의 집에서 결국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자신을 못 견딘 영희는 남자의 금고에서 자신의 집 대문에 달려있던 알루미늄 표차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표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난쟁이 아버지는 그만 굴뚝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